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오늘은 정말 분통 터지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들어왔던 살인 사건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죽음과 고통으로 이끈 참극입니다. 그 시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 나이아가라 계곡의 인근 지역인 러브 캐널이란 마을이었습니다. 1978년 이곳으로 한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엄마 로이스 깁스와 두 어린아이들이었죠. 러브 캐널, 여기는 작은 규모의 신도시 같은 마을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로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인근 도시들도 급격히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20년 전부터 이 러브 캐널에도 대거 사람들이 몰렸고 주택단지와 학교가 들어서게 되죠. 워낙 살기 좋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면서 여기로 로이스 가족이 이사를 온 겁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이 마을은 자체적인 복지가 뛰어났고 친절한 이웃들, 또 깔끔한 주변 환경, 또 새로 지어진 학교까지 있으니까 엄마는 정말 여기로 이사 오길 너무 잘했다 몇 번이나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안 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로이스의 5살 된 아들 마이클이요. 이유 없이 졸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쓰러진 애를 붙잡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의사가 자기도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은 여러 검사를 받았고요. 결국 장기간 입원을 하게 돼요. 혹시 희귀병인가? 엄마는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죠. 그러던 중 우연히 이 지역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 흥미로운 걸 알게 됩니다. 그 기사 내용이 이 러브 캐널의 쓰레기 매립지가 99번가 학교와 너무 근접해서 아이들 건강에 영향을 줄까 우려스럽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보자마자 로이스가 소름이 끼쳤어요. 99번가 학교? 거기는 아들 마이클이 다니던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 건강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로이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당장 다른 곳에 전학을 결심했고 학교 위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황당하게 학교 측에서 전학을 거부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전학을 시키겠다는데 왜 안 되냐 따졌죠. 그랬더니 건강이 안 좋아서 전학하는 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 물었더니 어머님, 이미 우리 마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허약한 애들 많아요. 제가 이런 이유로 전학을 허가해주면 다른 아이들까지 이탈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 이 동네에 유독 아픈 애들이 많다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엄마 로이스는 아들을 전학시켜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왜 여기에 아픈 애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약 10년 전에 이 마을에 의미심장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966년인데 러브캐널에 살던 한 어린 남매가 이 99번가 학교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근데 전날 비가 내려서 운동장 곳곳이 진흙탕이었죠. 그러니까 한참을 놀던 애들이 실수로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옷에 진흙이 다 묻었잖아요. 엉망이 돼서 집에 돌아가요. 그런데 이 애들을 본 남매 엄마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아니 얘들아 이게 무슨 냄새야? 몸에서 강한 화학 냄새가 풍기는 거였죠. 당장 애들로 벗겨가지고 그 묻어있는 흙을 다 확인해보는데 아니 이게 단순한 흙이 아니라 기름처럼 끈끈한 액체가 섞여 있는 거예요. 너무 불길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곧장 애들을 목욕을 시켜요. 근데 아무리 몸을 박박 닦아도 몸에서 화학 냄새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게 무려 3주가 지나도록 계속되었고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가 당장 지방보건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담당자가 운동장에 토양을 채취해서 조사를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애들 몸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고 이게 몇 주간 지속됐는데 분명 이건 정상이 아니다. 라고 따졌지만 그녀의 외침은 그대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주민들은 저 여자가 과대망상에 빠진 거 아니냐라고 수군댔고요.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여기까지 파악한 엄마 로이스는 뭔가 이 마을 자체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합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또 다른 일은 없었는지 추적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마을이 생성된 초기 시점에 한 기이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950년대 후반입니다. 러브 캐널 마을 일대에 어느 날부터 고약한 악취가 스며들기 시작해요. 단순히 쓰레기나 거름 냄새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막 이상한 냄새가 정말 마을 전체에 퍼지는 거예요. 겨우겨우 근원지를 알아보니까 하수구였어요. 근데 그 당시는 여기가 이제 막 지어진 신도시 같은 곳이라 하수구도 새 거거든요. 근데 왜 냄새가 나지? 어디서 냄새가 나지?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어느덧 하수구에서 정체 모를 끈적한 검은 액체가 섞여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수차례 신고를 하고 또 시청에서도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했는지 답을 찾지 못했고요. 그나마 얼마 후에 냄새도 잦아들고 불순물도 잦아들면서 사건은 일단락되게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 러브 캐널의 한 건물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병원이었어요. 주민들 가운데 환자 수가 급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 감기 같은 게 아니라 백혈병, 뇌종양, 각종 암에 걸린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엔 병을 견디지 못한 사망자까지 속출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져요. 귀가 한 개거나 손가락, 발가락 개수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실제 통계치를 확인해 보니까요. 러브 캐널의 기형아 출산율 그리고 또 유산율은 다른 지역보다 3.5배나 높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계속돼요. 아무런 문제도 없던 성인이 갑자기 막 헛것을 보기도 하고 정신적인 장애를 겪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속속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마을에 저주가 내린 거 아니야? 라고 막 불안해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원인도 해결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흘러간 건데요.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로이스는 이 마을의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니,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거든요. 보니까 애가 다니는 학교에는 유독 기형아들이 많고 또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섞여 있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더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이 동네에서 아픈 애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크고 작은 병을 앓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도 일반적이라 주민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고요. 로이스가 이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해요. 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자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청원서를 만들었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았죠. 다행히 대다수의 엄마들이 그녀를 지지해줬고 모두가 힘을 합치기 시작합니다. 거리로 나와서 진실을 밝혀라! 행진 시위도 벌였어요. 그렇게 모은 청원서를 로이스가 뉴욕주 보건부에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러브 캐널, 이 마을 아이들은 왜 병에 걸릴까? 이런 키워드로 미국 전역에 소식이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보건당국도 계속 이게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니까 더 이상 이걸 간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러브 캐널에 파견하게 되죠. 심도 있는 환경조사가 진행이 됐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마을 토양에서 무려 200종이 넘는 위해한 화학물질이 발견된 거예요. 그 중에는 11가지가 넘는 발암성 물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혈병과 빈혈을 일으키는 벤젠, 신경계, 호흡계, 소화기 계통의 암을 유발하는 클로로포름, 호흡 장애를 일으키는 메틸렌 클로라이드.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다 이게 엄청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높은 수치로 검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아니
이런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 싶을 만큼 오염도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팀이 진짜 공포를 느끼는 물질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트리클로로페놀이었죠. 이 화합물은요,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요. 다이옥신, 들어는 보셨죠? 고엽제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맹독성 제초제의 종류인데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이걸 무기로 사용하면서 그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어요. 고엽제에 노출될 경우 심한 피부병과 각종 암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기형아 출산율을 증가시키죠. 자, 그럼 이제 밝혀내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다 이 마을 토양이 이렇게 독성 물질로 뒤덮여 있냐는 거예요. 그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악질적인 이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단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890년대부터였죠. 자, 들어보세요. 당시 미국의 윌리엄 러브라는 한 사업가가 이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탁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 근처에다가 수력발전소를 세우면 어떨까? 또 여기에 운하까지 건설하면 강을 따라서 중부 내륙에서 대서양으로 연결이 가능하니까 야, 이거 큰돈 되겠다. 윌리엄은 즉각 실행에 옮겼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서 운하 건설을 진행했고요. 이 운하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 러브 캐널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캐널이 운하고 러브는 자기 성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장장 10km에 달하는 운하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얼마 안 가 벽에 부딪혀요. 연방정부에서 강에다가 이렇게 인조시설 만드는 거, 이거 금지해. 폭포 보호해야 돼. 안 돼. 이렇게 딱 공표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윌리엄의 회사도 어려움을 겪었고 악재가 계속 겹치면서 이 대운하 건설 프로젝트가요. 1.6km 정도만 만들어진 시점에서 회사가 파산합니다. 당시 러브 캐널은 길이 1.6km, 폭 15m, 깊이 12m의 긴 웅덩이만 만들고 남겨진 채 모든 게 중단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걸 이어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웅덩이만 그냥 만들어진 채 방치된 거죠. 그러다가 1940년대 후커 케미컬이라는 화학회사가 이 웅덩이에 관심을 보입니다. 산업 폐기물을 버릴 장소를 찾다가 어라? 여기 웬 대형 웅덩이가 있네? 찾은 거예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토양 오염에 대한 경각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쓰다만 본드 그냥 땅에 버려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온갖 폐기물을 땅에 묻는 일이 미국에서도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결국 1942년 후커사는 뉴욕주로부터 산업 폐기물 매립지로 그 웅덩이 사용해도 됩니다. 라는 승인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참고로 후커 케미컬은요. 살충제와 제초제 등을 생산하는 회사였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후커사는 먼저 운하 바닥에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깔았고요. 그 위에다가 폐기물 55갤런짜리 드럼통에 다 넣어가지고 차곡차곡 매립을 한 겁니다. 마치 이제 핵시설 가면 핵 폐기물 이렇게 매립하듯이 화학 폐기물을 웅덩이에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였던 이 폐기물을 이렇게 시원하게 묻어버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죠. 회사가 잘 될수록 더 많은 폐기물이 나왔고요. 그때로부터 약 5년간, 1952년까지 매립은 계속됩니다. 러브 캐널에 그렇게 무려 22,000톤의 폐기물이 쌓이게 돼요. 그 안에는 살충제를 비롯해서 다이옥신,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 개발로 발생한 유해 폐기물까지 이곳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이게 앞으로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그 누구도 경고하거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간 신나게 웅덩이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어느덧 폐기물로 가득 찼고 더 이상은 매립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죠. 이때 후커사는 이제 웅덩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냥 그 위를 불투수성 진흙,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는 흙으로 덮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당시로서는 이게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얼마 후에 웅덩이는 순식간에 평범한 토지로 탈바꿈했죠. 그냥 보기에는 넓은 부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또 마침 이때 이 지역의 학교위원회가 후커사에 연락을 해와요. 아유, 저희가 주민들이 점점 많아져서요. 좀 새로운 학교를 지을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후커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지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때 회사는 그렇잖아,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었는데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래서 그대로 땅의 소유권을 정부에게 넘깁니다. 물론 이때 우리가 여기다가 폐기물 매립했다, 이걸 비밀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위험성도 설명은 했대요. 그리고 만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후커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계약까지 성립합니다. 아니, 이따위 계약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나 싶은데, 사실 회사가 땅을 정부에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때 받은 금액은 단돈 1달러였습니다. 1달러. 그러니까 얘네도 이미 이 땅의 가치가 전혀 없고 죽음의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정부는요? 그들 또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전달받았어요. 하지만 당장이 아니고 언제 어떻게 위험할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죠. 얼마 후 화학 폐기물이 가득 묻힌 그 위에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곳이 바로 99번가 학교예요. 1955년 완공을 시작으로 주변에 800채의 주택, 240채의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단지가 만들어진 거죠. 특히나 이 중에 아파트는요,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거주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난한 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원인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힘없이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요, 1957년이에요. 시에서 하수도를 건설하면서부터 위험천만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말죠. 하수도 만들려면 땅을 파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앞서 폐기물 위에 덮어놨던 그 진흙층이 파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밑에 폭탄이 있다는 건 몰랐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파괴된 진흙층 틈새로 비가 흘러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화학 물질이 비에 스며들죠. 그게 어느덧 토양으로 흡수됩니다. 지난 1958년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막 고약한 악취가 풍겼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냄새였어요. 비에 스며든 화학 물질들이 이제 풍겨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땅에서 자란 야채와 과일을 섭취했고 또 아무 의심 없이 마을의 식수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주민들 몸속으로 화학 물질들이 소리 없이 스며든 거예요. 또 심지어 그게 수십 년간 이어졌고요. 앞서 소개한 엄마 로이스와 이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청원을 했던 1978년에서야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건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건의 진실이 전국으로 퍼졌고요.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당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또한 이거 안 되겠네. 중대한 사안이네. 라는 걸 인지했고 즉각 러브 캐널 일대를 비상지역으로 선포해요. 그리고 뒤늦게나마 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이주시켰죠. 또한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대에 높은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그 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 정부는 이 러브 캐널 지역을 복구해내자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투입된 자금만 얼마인 줄 아세요? 한화로 3,300억 원에 달하죠.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고 있진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대로 황량한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죠. 그럼 이 모든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후커사는 이미 발 뺐고 최소한 보상을 좀 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1980년에 수백 명의 주민들이 후커사와 주정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소송이 4년이 걸렸고 84년 12월에 판결이 나는데요.
1,300여 명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총 2천억 원에 가까운 보상을 나눠주는 걸로 합의를 봅니다. 근데 돈만 받는 거예요. 이미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병을 얻은 주민들, 암에 걸린 사람들, 또 자식을 잃은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러브 캐널, 이걸 직역하자면 사랑의 운하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운하가 죽음의 운하로 바뀌어버린 희대의 사건. 지금까지도 이건 미국 최악의, 아니 지구상 최악의 환경 재난으로 손꼽힙니다. 무심히 버려지는 쓰레기, 각종 폐수와 오물,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인류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라는 위험을 보여준 20세기 최악의 인재 사건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60년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그간 미지의 세계였던 우주로의 인간의 첫 발자국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다들 흥분해하고 있을 무렵 이 성공을 기반으로 미국 나사에 있는 한 과학자들이 유례없는 프로젝트 하나에 몰두하게 돼요. 일명 세티라고 불리던 이 프로젝트는 이제 인간이 달에 갈 수 있으니까 우주 어디엔가 사는 그 지적 생명체를 만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죠. 굉장히 앞서 나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아니 우리가 그 외계인과 만나면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해야 할까요? 과학자들이 여기에 몰두하던 중 올커니, 그 실험 대상으로 지목된 게 바로 돌고래였습니다. 의외였죠. 아니 외계인 소통에 돌고래가 갑자기 왜 등장하냐고요? 일단 이게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지난 1961년 신경생리학자였던 존 릴리 박사가 과학저널 사이언스를 통해서 돌고래가 인간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지능이 높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 박사님이 1950년부터 돌고래의 두뇌를 연구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돌고래가 인간 못지않게 두뇌가 굉장히 크고 또 대뇌 피질도 발달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돌고래는 지구에 존재하는 또 다른 지적 생명체이고 또 그들 그 종족 간의 언어 교환도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 당시에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릴리 박사는 어쩌면 돌고래가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이 파격적인 주장. 이게 세티 프로젝트에 속해 있던 우주과학자 프랭크 드레이크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즉각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만약 돌고래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러면 다시 말해서 외계 생명체에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돌고래가 먼저 영어를 배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프랭크 박사가 직접 릴리 박사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이 세티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인간의 언어를 돌고래에게 가르쳐봐라 부탁을 하자 릴리 박사도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 세티 프로젝트에서 돌고래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의 샘플과도 같은 거예요. 돌고래와 소통할 수 있다면 외계인과도 소통할 수 있다라는 가설이었죠. 1963년입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 토머스 섬의 해안가에 대규모의 이 실험시설이 세워졌습니다.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여기에 돌핀 하우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한 여성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돌핀 하우스를 방문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마거릿 로버트. 릴리 박사의 보조 연구원으로서 돌고래들에게 이제 언어를 가르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이 돌핀 하우스에는요, 돌고래 총 3마리가 있었어요. 암컷이었던 시시와 페몰라, 그리고 수컷이었던 피터가 살고 있었죠. 마거릿은 이중 피터의 트레이너로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아니, 뭐 이게 가능한가 싶지만 그녀가 아주 열정적으로 이 교육에 임했고요. 놀랍게도 단시간에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언어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아니 이 돌고래 학습 능력이 웬만한 어린아이보다 빨랐다고 해요. 그래서 마거릿이 영어로 숫자를 세는 법부터 가르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터가 마거릿이 하는 말을 비슷하게 따라하기 시작했죠. 1, 2, 3 이렇게 말하면 피터가 워, 두, 띡 하면서 유사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못 믿으시겠다고요? 실제 그때 녹화된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2, 3. 오, 꽤 비슷한 소리를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 연구원들도 모두 흥분했어요. 특히나 마거릿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 성과에 매우 만족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요. 피터를 좀 더 트레이닝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생님, 인간과의 정서적인 깊은 교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피터와 동거를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1965년 마거릿은 돌핀하우스 2층을 개조했고 여기에 인간과 돌고래의 공동생활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사람이 누워있을 수 있을 정도의 얕은 수심의 풀장이 들어오고요. 그 안에 책상하고 전화기까지 두면서 마거릿은 거기서 일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침대는 돌고래 풀장 안에 들여놓았고요. 피터와 함께 잠든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마거릿이 무려 일주일에 6일간이나 피터와 동거동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10주간의 집중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자 그러면 너무 궁금해지죠. 돌고래의 언어 능력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네, 놀랍게도 피터는 하이, 헬로 같은 인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오디오로 들어볼게요. Hello. Hello. Come on.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피터는 삼각형 이렇게 모양을 보고 트라이앵글이라고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소리를 낼 정도로 이 수준이 올라가게 돼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쯤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터가 수컷이잖아요. 마거릿에게 성적 욕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 이 피터가 일주일 중에 마거릿이 없는 하루 정도는 돌핀하우스에 있는 다른 암컷 돌고래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암컷 돌고래가 아닌 마거릿에게만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건데요. 이건 마치 그녀에게 강한 애착의 감정을 보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돌고래는 포유동물 중에서도 지능과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 보니 일주일에 6일 정도 함께 생활을 하는 마거릿에게 동료, 친구, 그 이상의 감정을 느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여기에 대해 마거릿은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힘들게 자신이 이끌어온 이 피터와의 친밀도를 이대로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손으로 피터의 성욕을 해소해주기도 하죠. 추후 마거릿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그때 실험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쾌하지 않았다. 내 입장에선 그게 성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피터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행위였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피터를 피하지 않은 덕에 둘 사이는 더 견고하게 친밀해졌죠.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실험 성과도 좋은 쪽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던 릴리 박사는 좀 더 빠른 성과를 원했어요. 그러더니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해버리는데 바로 피터에게 항정신성 약물 LSD를 주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LSD는 매우 강력한 환각제예요. 릴리 박사는 LSD가 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고래한테 LSD를 주사해서 그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어떤 능력이 향상되는지를 관찰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정말
인간의 이 끝없는 욕심. 어쩌면 그는 돌고래가 이런 자극을 받으면 언어를 빠르게 배울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걸 알게 된 마거릿은요, 당연히 반기를 들었죠. 약물을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간만 주어지면 연구가 성공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녀의 주장은 묵살되었고 결국 박사는 돌고래 피터에게 LSD를 주사하고 마는데요. 이 결정은 세티 프로젝트 전체에 위기를 가져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돌고래한테 환각제를 주사했다? 이게 외부로 알려졌고요. 릴리 박사는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죠.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거릿이 피터의 성욕을 해결해줬다는 부분도 크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성인 잡지 허슬지가 이 사실을 크게 다뤘는데 마치 인간과 돌고래의 성 스캔들인 마냥 아주 자극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세간의 손가락질이 이어졌고요. 자, 그러면 세티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굉장히 대중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겠죠. 여기에 부담감을 느낀 나사 측에서 즉각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LSD 또한 아무런 효과가 있지 않았고요. 1966년 세티 프로젝트의 돌고래 언어 실험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돌핀 하우스는 바로 폐쇄되었고요. 참 씁쓸한데요. 마거릿은 끝까지 남아서 피터의 곁을 지키고자 했어요. 하지만 이 돌고래 자체가 개인 소유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1966년 10월 피터는 마이애미에 있는 비좁은 건물의 수족관으로 옮겨집니다. 하필 여기가 빛이 잘 들지 않는 삭막한 콘크리트 수조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원치 않은 이별을 하고 얼마 후에 마거릿은 피터가 사망하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죠. 이게 피터와 마거릿이 떨어진 지 불과 몇 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걸까요? 아니요. 사실 피터의 죽음엔 더 놀라운 점이 있었죠. 잘 알려진 것처럼 돌고래는 인간과 같은 포유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와는 숨 쉬는 게 달라요. 어류는 보통 아가미로 호흡을 하죠. 그런데 돌고래는 사람처럼 폐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물속에 있지만 반드시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요. 이건 의식적인 행동으로 돌고래들은 1시간에도 몇 번이고 호흡을 하려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게 본능입니다. 참고로 이 숨을 쉴 때 다른 동물들처럼 코를 이용해요. 근데 돌고래한테 이 기관이 머리 앞쪽에 있고요. 이걸 일명 숨구멍이라고 부르죠. 피터가 그 콘크리트 수조로 옮겨진 후에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피터는 점점 호흡을 잃어가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포기해버렸죠. 인간의 실험에 이용당하고 또 강제로 약물을 주사당하고 끝내 비좁은 수조에 버려진 그 처지를 깨달은 걸까요? 게다가 유일하게 믿고 사랑했던 인간 마거릿과 이별하게 되면서 피터에게는 어쩌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돌고래가 인간과 대화를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사실 이 스토리에서 정말 충격적인 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돌고래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그저 우연 아니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고래가 의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건 명백한 부분이죠. 동물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고요? 제가 사실 궁금증이 좀 들어서 몇 가지 사례를 더 알아봤는데요. 2019년 남아프리카에서 한 작업을 하던 사진 작가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리를 부상당한 영양이 그늘에서 쉬고 있는 사자에게 자발적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영양은 별다른 저항 없이 사자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어쩌면 이 영향은 내가 이 다친 다리로 더 이상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았고 삶을 포기한 듯 보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1년에 중국에 있는 한 곰 공장에서 어미곰이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새끼 곰이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서 이 쓸개즙을 채취당하고 있었죠. 어미곰이 새끼 곰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도무지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미곰이 새끼 곰을 끌어안고 질식시켜서 죽여요. 그리고 스스로는 벽에 머리를 부딪혀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 이야기 드리기도 굉장히 힘든 스토리들인데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도 특히 사회화가 잘 되어 있는 이 고래는 집단 자살 행위가 있다는 것이 유명하죠. 스트랜딩이라고 불리는데 이 고래들이 집단으로 해안가로 밀려온 후에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죽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2020년 호주 해안가에서 고래 90마리가 난데없이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또 해양 오염 등으로 고래들이 집단 자살을 한 것 같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피터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마거릿은 최근 BBC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피터와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50년 만에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거예요. 마거릿에 따르면 그녀가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있으면 돌고래 피터가 어느 순간 다가와서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아주 끈끈한 교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거린 당신도 역시 실험에 참가한 것 자체가 동물학대 아니냐라고 부정적인 시선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이 둘이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건 사실이죠. 하지만 마거릿은 적어도 피터에게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녀는 피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지냈던 돌핀하우스를 매입했고 거기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 한 가지가 들었어요. 과연 피터는 정말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이 많죠. 그도 그럴 게 돌고래에는 성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고래가 내는 소리는요, 단지 숨구멍을 여닫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고 해요. 자, 그 말인즉슨 피터는 그동안 이 숨구멍을 여닫으면서 억지로 소리를 낸 겁니다. 그 행위가 인간의 말을 이해한 거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언어의 학습이 아닌 단순한 소리 모방이었다라고 해석되는 게 타당하겠죠. 마지막으로 릴리 박사는 결국 자신의 실험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했고요. 이걸 계기로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게 돼요. 1980년대에 들어서는 동물 실험, 특히 돌고래의 전시와 공연을 열성적으로 반대하는 인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인간과 돌고래의 러브스토리 정도로만 소비합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 동물도 인간 못지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느낀다라는 걸 뼈저리게 알려주고 있는 오늘 사건. 릴리 박사의 실험은요, 지금까지도 절대 행해지지 말았어야 할 최악의 실험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